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꽤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 오늘 뭐 금리 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이게 좀 말을 하는 어떤 이주열 총재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물 금리가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에서 이미 금리가 1.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이미 단기물에서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좀 더 표현하자면 2.5회 정도를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채권 시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주열 총재의 오늘 이제 발언들 때문에 아마 최근에 좀 올라왔던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졌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뭐 물량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아마 너도 나도 조금은 같이 좀 동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다 알고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IPO 기대감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HTS 관련된 오픈이 결국은 400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증권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면서 결국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뭐 무게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카카오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제페토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더 아웃퍼폼을 굉장히 하면서 네이버가 좀 이제 약간 우울해져 있었던 상황인데 네이버가 하루 이틀 전부터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마트 장보기 관련된 좀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 비용과 관련된 부담이 생기면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하반기 이후부터는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단이 좀 정상화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를 겨냥해서 이미 네이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수급이 다소 카카오에서 이제 네이버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는 이제 올해의 어떤 이익 부담이 이제 내년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 정도부터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은 슬로우하게 올라갈 수는 있다. 카카오처럼 이렇게 막 급반등하기보다는 다소 슬로우한 우상향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저는 이슈는 상당히 좀 크게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성장주로 대변되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열려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궁금한 얘기들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지금 오르면 계속 최고치잖아요. 최고치를 가고 있고 3,300이 눈앞에 있는데 와 행복하다, 계좌가 막 빨리 산책인다, 터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궁금한 걸 좀 올려주시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꽉 오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장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박근영 차장님 오늘은 좀 살인미소를 안 날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좀 웃겨줘 보세요. 우리 박 차장님 좀 웃겨주시고 네. 기아차가 왜 이래요? 유은영옥님이 그러셨고요. 김정현님도 현대기아차 오늘 왜 이랬는가요? 이 얘기만 보면 느낌상 차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살짝 차장님 살짝 끼웃하잖아요. 저도 자동차 얘기는 다음 주쯤 오실 때 하면 쫙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매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살짝 코멘트 해주시죠. 네, 뭐 하반기 주도 업종은 자동차 빠질 네. 수 없을 것 같고 반도체 자동차 보셔야 된다 보고요. 자동차 무조건 비중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자 현대차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좋을까요? 기아차가 좋을까요? 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요? 네, 살 때 네, 외국인들.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네. 어느 쪽을 더 좋아할 것 같으냐? 네, 글쎄요,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사겠네요. 현대차. 네. 예. 자, 틀렸나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스탠스를 보면 네. 현대기아차 둘 다 관심 없다였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네. MS 7에서 8%짜리 글로벌 자동차 회사 관심 관심 없는 없다. 거죠. 예, 왜 그네들의 포트에서는 결국 이제 그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네. 사실 차라리 관심이 테슬라 없고. 사고, 폭스바겐 사고, 예, GM 사고. 그러니까 걔네들 펀드 입장에서는 음. 현대기아차 관심 없어. 음. 우리 그냥 테슬라 사고 GM, 폭스바겐, 네. 뭐 포드 이런 걸 사는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뭐 일본 시장 중에 도요타라든지 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이제 MS가 15%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회사죠. 뭐 그런 것들 보는 것이지 현대기아차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포트에 별로 사고 싶지도 않고. 근데 현대기아차를 놓고 이제 두 개 중에 뭘 살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게 사건이 생겼죠.
뭘까요? 예, 그 사건은 현대 기아차의 MS가 미국 시장에서 11%까지 올라온 거죠. 마켓 점유율이. 그러니까 사건이 사건이라서 나쁜 건 줄 알았잖아요. 아. 뉴스는 뉴스, 좋은 뉴스. 좋은 뉴스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얘네들이 잠깐 있어봐. 야, GM 포드 좀 비켜봐. 나 현대차 좀 사볼게. 야, 니네들 좀 옆에 비켜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가 10% 이상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건 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마켓쉐어 10% 이상을 가져가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GM. 네. 그다음에 토요타가 10% 안 되나? 아까 15%라고 제가 그러니까 되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뭐 GM 그다음에 폭스바겐 유럽에서 강해서 네, 미국에서 네, 10% 될라나? 네.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GM, 포드, 토요타. 그다음에 FCA인가요? 그 이제 이게 합병된 회사. 네, 네. 네, 그 회사 이렇게 4개 정도가 MS 10%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4개 시장, 4개 회사입니다. 네, 현대기아가 거기에 현대기아가 이번에 들이밀었다 이거죠. 들이미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업종 이야기할 때 이 혼다나 닛산의 점유율을 가져온다. 이제 그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혼다도 10%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9%대 아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닛산도 한 6, 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전기차 대응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쪽에 MS를 가져오면서 현대기아차가 13에서 14% 정도까지 MS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이제 펀드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도로 다시 돌아가서 네. 현대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기아가 외국인 입장에서 좋을까요? 이성진님은 기아차라 그러셨어요. 기아차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기아차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뭘까? 그 왜냐하면 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현대 기아차 별로 관심이 없다가 잘 모른다. 네. 근데 현대차 살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pure 플레이가 아닌 거죠. 순수하게 자동차만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도 한다 그러지, 수소도 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무슨 뭐 지배구조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pure 플레이인 기아가 글로벌리 좀 편한 거죠. 이성진님 그런 네네. 의미로 기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틀렸는데.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아가 좀 더 편안합니다. 네. 사기. 그래서 현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를 같이 볼 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다소 편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싸게 거래가 되거나 미국 시장에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차도 좋냐면 국내에서는 현대차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며칠 있다 기아차가 네네네. 똑같은 그 엔진에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예. 페이스쉐이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현대 기아차를 본다면 네. 현대가 좀 더 가격을 좀 더 잘 받고 기아차가 좀 더 디스카운트 되는 느낌을 받는데 외국인들 펀드 다르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같이 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살려면 기아가 좀 편한 거죠. 네. 물론 기아도 똑같이 이제 어넥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네. 기아를 좀 사는 게 외국인들은 좀 편안하다 생각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대 기아차 다 좋은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제 관련된 그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섹터에서 임팩트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할 때 디램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올라갈까 할 때는 결국은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임팩트가 나와야지만이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제가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 팔리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과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보는데 저는 분명히 시그널이 왔다. 그러니까 이미 6월 달부터는 예.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서 이 현대기아차의 시그널이 이미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현대기아차가 4, 5월 달에 좀 눌려져 있었고 힘들었던 부분들은 과거에 연초에는 좀 주가가 또 30만 원까지 애플 이슈 때문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빠진 뒤에 굉장히 못 갔던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쇼티지 부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여러 가지 영향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생산 물량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에 이슈가 있는 거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팔리느냐가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월 달 전부터는 본격적인 정상화가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4월, 5월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확연하게 그때는 정말 지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생산 관련 부분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6월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현대기아차 자동차는 상반기에는 글로벌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절대적인 선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위아 같은 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고 오늘 일거를 좀 달았습니다. 그죠? 부품주는 좋긴 한데 그죠? 현대 위아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부품주는 탑픽입니다. 네. 그 시원하게 현대위아가 말씀하시잖아요, 탑픽입니다. 예. 탑픽이고 뭐 그와 관련된 뭐 아까 현대오토웨이브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중성주 중에서도 그것도 괜찮아 굉장히 좋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대형주는 현대위아를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8.4조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 투자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 투자를 위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계속적으로 눌려있던 것이 이제 재무나 이익단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조인데 현대위아가 6년 만에 털어나온다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위아가 이제 대장주로서 탑픽으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이 만도는 이제 뭐 분할 이슈 때문에 다소 좀 이제 시끄러웠는데, 네. 그냥 에이다스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에이다스 관련된 부분만 본다면 결국은 뭐 에이다스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은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중간 과도기적 부분에서는 에이다스에 대한 장착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도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처져 있죠. 그러게 모비스가 좀 네, 약해요. 네. 처져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다소 이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AS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AS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AS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위축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자동차의 없습니다. 구조가 심플해지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상대적으로 뭐 순정 부품 이런 게 개수가 있는 엄청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네. AS단이 조금 떨어질 수 네, 있구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향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과거에는 상당히 현대기아차의 전방 산업의 제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비스가 다소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거든요. 밸류에이션상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소 그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면서 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좀 빠지고 있고요. 또 현대기아차가 반도체 쇼티지뿐만 아니라 이 2분기에 겪었던 다른 이슈가 현대모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 제대로 생산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때 부품 뭐 시스템 부품 정비하는 그 시스템에 뭐 그게 에러가 나가지고 그쵸? 연초에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 아이오닉 5의 그 2분기 그러니까 뭐랄까 제조 네. 숫자가 출하 숫자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네.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이 말고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그 아이오닉 5의 네. 출하량이 굉장히 저조했던 이유는 현대 모비스에 있습니다. 그 모비스가 그걸 못 맞춰줬고 네. 그게 안 되면서 힘들어졌는데 이제 5월 달까지 조금 올라오다 6월 달에는 대부분 기대했던 수준 언저리 한 9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6월 달 정도 목표치에 뭐 몇 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되냐에 따라 모비스에 대한 어떤 향후의 네. 전망이나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어떤 출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정상화되느냐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사실 엔진 쪽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 쪽이었고 이쪽에 사실은 위아가 그동안 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네. 요즘은 위아가 또 확 좀 올라오는 거고요. 부품단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뭐 말씀드릴 자동차 관련해서는 스토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하셔야 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접근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면 주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하셔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좀 더 견딜 수 있는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스토리를 충분히 이제 산업에 대한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종목에 대한 뭐 흐름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올 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차 가격의 급등 거기서 신차 가격과 어떻게 이제 연관성이 지금 있는 것인지. 스토리를. 예, 그리고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예상하고 있는 모비스가 과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4, 5월 달에 뭐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을 못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와서 이제 나아진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해드리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아요?
얘기하셨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죠? 네네. 덕산 네오로스마트 네네.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사장님 공매도 치시는 건 아니죠? 아, 저는 뭐 공매도.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아요? LGD가? 네. 그러니까 공매도 많은 주식 중에 하나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LCD 가격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여서 네. 실적이 안 나왔죠. 네. 근데 저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지금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적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음. LCD가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면서 왜 하반기 이후에 OLED가 가느냐 이것도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LCD 패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결국은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LCD 제품을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LCD 패널 가격이 비싸니까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네. TV 같은 경우도 지금 LCD 패널이 비싸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기는 좀 어렵죠. TV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면 LCD 패널 가격이 너무 올라왔으니까 OLED 전략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여 시작하면서 삼성이나 LG나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OLED TV 경쟁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뭐 OLED를 지금 뭐 3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져간다.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설왕설래 많지만 지금 이제 증권가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OLED를 삼성전자가 채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LCD 패널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OLED 시장이 열리면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부터의 힘은 OLED 쪽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목표 주가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아마 공매도가 또 많은 종목일수록 쇼커버가 들어오면은 쇼커버 관련된 뭐 주가에 대한 급등은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지금은 꺾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네. 뭐 이제 어느 증권 방송에 제가 나갔을 때 그 앵커분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네. 종목이 공매도가 많은데 이거 주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앵커가 물어보셨는데요.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작년 주가 지수 2,000포인트였을 때 공매도가 없었나요? 라고 여쭤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주가 지수 1,000포인트였을 때 제가 2000년도에 주가 지수 1,000포인트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매도가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3,300까지 왔습니다. 공매도 영향이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종목이 어떻게 펀더멘털이 변하고 어떻게 체질 개선이 되면서 어닝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다만 이제 공매도 공격이 뭐 굉장히 뭐랄까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략이냐 본다면 네. 공매도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열세인 전략이거든요. 이기기가 쉽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로 내가 이기겠다는 것은 굉장히 열세인 전략입니다.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전략이에요. 사실 공매도는 해지용으로 하는 것이지 이 공매도를 완전 집중적으로 내가 해가지고 풀로 공매도를 해서 내가 시장을 이기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익률이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달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네. 낮은 전략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너무 집착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펀더멘탈리 어떻게 변하냐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 보겠습니다. 러버 화이트님이 철강주 더 가겠죠? 가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철강주는 이제 화학 업종이랑 철강주가 다소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무겁나요? 어려워하시는 네. 업종이겠죠. 뭐 철강주는 중국의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뭐 감축하겠다. 이게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철강주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인데 철강주가 주가가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40만 원대까지 뭐 한 갔다가 지금 뭐 3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중국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상품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철강주 관련해서 원자재 상품 가격이 다시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도 선물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연동해서 올라오는 것 같고 2분기 숫자도 드라마틱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 뭐 포스코, 현대제철, 공이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철강 가격, 상품 가격을 굉장히 올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수요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 현대차 관련된 철강을 가격, 상품 가격을 하반기에 좀 강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톤당 5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가격 정도만 올려줬다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현대기아차 그룹의
관련된 강판 가격을 현대제철이 좀 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괜찮고요.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주가 흐름을 보면 마치 무슨 개별 종목 작전주처럼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정도로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2분기까지 숫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의 상품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궤를 갖추어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뭐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5G 관련된 거를 아주 짧게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G는 이미 제가 6월 초, 뭐 올 말이었나 6월 초에 이미 5G 이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그 미국 시장의 그 5G 관련 통신 장비들을 보면 급등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제 노키아가 뭐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뭐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DGS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1개월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50% 그리고 9개월 수준까지는 DGS가 약 3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그래서 이제 중심 있게 바라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후지체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아마 DG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 FCC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 10월 5일 날 그 5G용 3.45GHz 에서 3.5 이제 기가헤르츠 관련된 대역 총 100MHz 주파수를 추가 할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주파수 공급이 이제 확대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버레이즌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5G 주파수 확보가 또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혜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에 굉장히 하반기에 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단위를 봤을 때 지금 정부 정책상 연간 3사가 한 7조 정도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2조 정도밖에 캐펙스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하반기에 5조의 캐펙스 투자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상반기 대비 2배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국내 통신사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통신 3사의 어떤 그런 수혜가 결국 통신 장비주들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따라서 종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NTT 도코모 관련된 뭐 계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보다폰 관련된 공급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4분기부터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분기로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4분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그리고 내년에 원기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점에서는 하반기 이후에 지금 5G 통신 장비 주들의 방향성 우상향이다 볼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봐서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DGS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마 7월 1일 이야기되고 있는 BW 129만 주는 시장에 출회가 안 됩니다. 대주주가 바이백을 100% 할 걸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출회가 안 되니까 오백 이슈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코텐 스몰셀 공급을 어제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상당히 차별적으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탑픽 종목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화합물 반도체 사업 진출을 하면서 신사업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야 될 종목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KMW는 조금 슬로우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2분기 슬로우, 3분기도 좀 슬로우하겠지만 대장주에서 역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5G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뭐 KMW도 긴 호흡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습니다.